2025년 11월 말 새벽 3시 서울 강남 뒷골목에 초겨울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거리엔 취객들의 웃음소리와 택시 경적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던 강민우 57세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멈췄다.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쨍랑거리는 쇠 부딪히는 소리. 회색 후드 점퍼를 입은 누군가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그냥 지나치려던 순간 민우의 발이 얼어붙었다. 여인이 철 파이프를 들어올리는 모습. 그런데 이상했다. 그 여인의 걸음걸이가 불규칙했다.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며 걸었다. 무거운 것을 들 때마다 왼발에 체중을 싣고 오른쪽 다리는 조심스럽게 디뎠다. 민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그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15년 전 그 끔찍한 교통사고 이후 아내가 걷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여인이 파란 테이프로 철근을 묶으려다 실패하자 짜증스럽게 내쉰 한숨 소리. 그 한숨 소리가 민우의 귀를 파고들었다. 1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녀가 내쉬던 바로 그 한숨이었다. 민우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수진아.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 작아 바람소리에 묻혔다. 한 발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 여인이 철근을 옮기다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틀거렸다. 무릎을 짚고 잠시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섰다. 후드 점퍼 소매가 걷히며 오른쪽 종아리가 드러났다. 그 순간 민우의 숨이 멎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보이는 길고 깊은 수술 자국. 2010년 겨울 택시와의 추돌 사고로 오른쪽 다리 뼈가 박살났을 때 생긴 그 흉터. 3번의 수술을 받았고 민우가 직접 병원에 데려가며 매일 밤 다리를 주물러줬던 그 상처였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15년 전 재벌가의 며느리였던 그녀. 지아와 승연이의 엄마였던 그 여자가 지금 새벽 골목에서 고철을 줍고 있었다. 민우가 다시 소리쳤다. 수진아. 이번엔 목소리가 컸지만 여인은 황급히 리어카를 밀며 모퉁이를 돌았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힘겹게 리어카를 끌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회색 후드 점퍼가 펄럭이며 사라지는 뒷모습. 민우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었다. 택시 안에서 민우는 계속 고개를 돌려 골목을 바라봤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57세, 성공한 기업인, 재혼한 가장.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일까?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천장을 보며 15년 전을 떠올렸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수지는 울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말했다. 알겠어요, 민우 씨. 지아와 승연이를 안고 나가던 그녀의 뒷모습.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천천히 멀어지던 모습. 그때도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었다. 새벽 5시 민우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위스키를 따르며 창밖을 봤다. 강남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철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쨍랑 쨍랑. 그 소리와 함께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휴대폰을 꺼내 15년 전 사진을 열었다.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수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아직 다리 수술을 받기 전이었다. 건강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는 행복했었을까? 아니면 그저 행복한 척했던 걸까? 다음 날 새벽 3시 민우는 다시 그 골목을 찾았다. 전봇대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을 때 리어카를 끄는 여인이 나타났다. 철망 덤미 앞에 쪼그려 앉아 능숙하게 고철을 묶는 모습.
일어서려다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다시 주저앉았다. 왼손으로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민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15년 전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던 수진의 모습이 겹쳐졌다. 당시 의사가 말했었다. 평생 불편하실 겁니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새벽마다 수십 킬로그램의 고철을 옮기고 있었다. 갑자기 끈이 뚝 끊어지며 여인이 왼팔을 뻗었다. 후드 점퍼 소매가 위로 말려 올라갔다. 오른쪽 종아리의 수술 자국이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다. 긴 흉터 위로 새로 생긴 멍과 상처들이 보였다. 민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수진아. 민우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여인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15년의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분명 수진이었다. 거칠어진 피부, 깊어진 주름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다. 수진은 황급히 일어서며 리어카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며 뒷걸음쳤다. 민우가 한 발 다가서자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가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쉰 것처럼 갈라져 있었다. 기다려. 수진아, 정말 너야? 어떻게 된 거야? 다리는 왜 이런 일을? 하지만 수진은 대답 대신 리어카를 밀고 달리기 시작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힘겹게 뛰었다. 철 파이프들이 덜컹거리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민우는 뒤쫓으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멀어져가는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불규칙하게 절뚝거리는 그 걸음걸이가 점점 멀어졌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다. 민우는 수진이 있던 자리로 걸어갔다. 땅에 끊어진 끈이 떨어져 있었다. 그 옆에는 낡은 무릎 보호대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수진이 다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던 것이었다. 민우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다. 달코해진 무릎 보호대. 안쪽에는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다. 민우는 작게 신음했다. 이것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다. 꿈이 아니라는 증거. 수진을 정말 만났다는, 그녀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현실의 증거였다. 그때 낡은 트럭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신일 고물상이라고 적힌 트럭이었다. 운전석에서 60대 남자가 내렸다. 박철수였다. 그는 민우를 보자 잠시 멈칫했다. 박철수는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비싼 캐시미어 코트, 고급 구두, 손목에 명품 시계. 이런 사람이 새벽 뒷골목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박철수의 눈빛에 뭔가 알고 있다는 기운이 느껴졌다. 그 리어카 끈은 아줌마 찾으시는 거 아닙니까? 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매일 이 시간에 와요. 고철 주워서 팔죠. 힘든 삶입니다. 특히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박철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트럭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며 한마디 더 던졌다. 남의 삶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특히 당신 같은 사람은요. 그분 15년 동안 혼자 견뎌왔어요. 트럭이 떠나자 골목은 다시 적막해졌다.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다. 민우는 손바닥에 무릎 보호대를 주머니에 넣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민우는 계속 수진의 절뚝거리는 걸음을 떠올렸다. 2010년 겨울, 병원 응급실에서 수진이 울던 모습이 생생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다. 민우 씨, 제가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당시 민우는 대답했었다. 괜찮아. 다 나을 거야. 내가 평생 옆에서 도와줄게.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15년이 지난 지금 수지는 여전히 다리를 절뚝거리며 살고 있었다.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진 것 같았다. 무거운 고철을 나르며 다친 다리에 무리를 주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6시가 넘었다. 재혼한 아내 은혜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우는 구두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오후 2시 회의실. 민우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홍보실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그가 휴대폰을 민우에게 내밀었다. 유튜브 쇼츠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충격. 전직 피아노 강사 다친 다리로 새벽 고철 줍는 모습 포착. 조회수는 실시간으로 올라가며 벌써 8만을 넘어서고 있었다. 40초짜리 영상 속에 새벽 골목에서 리어카를 끄는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카메라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며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를 클로즈업했다. 여인이 무거운 철근을 들다가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장면.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모습까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자막이 떴다. 이 여성의 정체는 한성물산 강민우 대표의 전처. 회의실이 무덤처럼 조용해졌다. 15명의 임원들 시선이 모두 민우에게 쏠렸다. 누군가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댓글창은 폭발하고 있었다. 재벌 대표 전처가 다친 다리로 고철이나 줍고 다니네. 사고로 다리 다친 사람한테 이럴 수 있나? 저 절뚝거리는 거 보면 얼마나 아플까? 인간이 이럴 수 있냐? 병원비라도 대줘야 하는 거 아냐? 좋아요 수가 1000단위로 늘어났다. 민우는 영상을 다시 봤다. 화면을 정지시키고 확대했다. 배경에 보이는 벽 포스터, 버스 정류장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였다. 3456번. 강남구 어딘가였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다. 재무이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다. 실시간 차트가 새빨간 폭포처럼 내려가고 있었다. 15분 만에 7%가 떨어졌고 하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주주들의 매도 주문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비서가 황급히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대표님, 언론사 취재진이 로비에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민우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침착했다. 일단 무대응으로 가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갔다.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다. 민우는 영상을 계속 분석했다. 수진이 무거운 철근 다발을 들어올리는 모습. 가느다란 팔이 무게를 견디느라 부들부들 떨렸다. 힘겹게 리어카에 싣는 그녀의 등이 굽어 있었다. 오른쪽 다리는 계속 떨리고 있었다. 통증 때문인 것이 분명했다. 오후 3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진의 과거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피아노 연주회 사진, 아이들을 가르치던 학원 사진, 결혼식 사진까지 누군가 열심히 과거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 중에는 2010년 교통사고 관련 기사도 있었다. 한성물산 며느리 이수진 씨, 택시 추돌 사고로 중상. 당시 신문 기사 캡처까지 올라와 있었다. 댓글에는 이런 반응들이 달렸다. 이렇게 예뻤던 사람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다리 다쳐서 불편한데 고철을 줍다니. 재벌가에서 쫓겨난 거 아냐? 저녁 6시 집에 돌아온 민우를 맞이한 건 깊은 침묵이었다. 거실에 재혼한 아내 은혜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은혜가 조용히 말했다. 애들이. 지아는 방에서 울고만 있고 승현이는 문을 잠그고 나오지도 않아요. 민우는 먼저 지아의 방으로 갔다.
22살 대학교 4학년인 딸이 침대에 엎드려 있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다. 베개가 눈물에 흠뻑 젖어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단체 카톡방이 켜져 있었다. 학과 친구들이 영상 링크를 공유하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엄마 영상 봤어요. 친구들이 다 봤어요. 엄마가 저렇게 절뚝거리면서까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민우는 딸 옆에 앉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승연의 방 문을 두드렸다. 23살 대학원생인 아들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엔 휴지가 구겨져 있었다. 승연이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다. 승연이 말했다. 할 말 없어요. 민우가 다가서려 하자 승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왜 엄마가 저렇게 살아야 해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아빠 회사는 잘 나가잖아요. 방문이 쾅 닫혔다. 문 너머에서 무언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밤 10시 민우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내일 새벽 3시 신일고물상 앞으로 오세요.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작된 정보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강민우 전처 횡령으로 고소당했었다는데 진짜? 가짜 법원 판결문까지 올라왔다. 수진의 이름과 사기 횡령이라는 단어가 빨간색으로 강조되어 있었다. 댓글은 2,000개를 넘어섰다. 그래서 이혼했구나. 피아노 학원에서도 학부모 돈 빼돌렸다더라. 다리 다친 거 동정표 얻으려는 거 아냐? 근거 없는 소문들이 사실처럼 퍼져나갔다. 민우는 손이 떨렸다. 설마 수진이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아니,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왜 이런 소문이 나는 걸까? 그때 15년 전 어머니 박정희의 말이 떠올랐다. 그 여자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어. 사고까지 나서 다리도 불편하고 우리 체면에 안 맞아. 혹시 어머니가 뭔가 더 알고 있었던 걸까? 저녁 7시 어머니 박정희가 예고 없이 집에 들이닥쳤다. 검은색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했다. 하이힐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다. 박정희가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망신이야?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 그 여자 때문에.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수진이에 대해 뭔가 더 아시는 게 있어요? 15년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박정희가 순간 멈칫했다.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돌렸다. 뭘 알겠어? 그냥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야. 사고로 다리까지 다치고 우리 집안 체면에 안 맞았다고. 하지만 민우는 느꼈다. 어머니가 뭔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다는 것을. 15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박정희가 돌아간 후 민우는 서재에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100일 사진, 가족여행 사진. 행복했던 시절의 흔적들이었다. 그 중에는 사고 전 수진이 건강하게 걷는 사진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사진 속 얼굴들이 진짜 웃고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특히 사고 이후의 사진들. 수진은 항상 억지로 웃는 것 같았다. 새벽 1시가 되자 찬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민우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멀리서 희미하게 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불규칙한 발소리, 절뚝거리는 걸음소리. 민우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진실이 무엇인지. 그날 밤 민우는 꿈을 꿨다. 수진이 리어카를 끌고 끝없는 골목을 걷고 있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힘겹게 걸어갔다. 그는 뒤에서 계속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꿈속에서도 철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쨍랑 쨍랑. 그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 소리 같았다. 밤 10시 민우는 신일 고물상으로 향했다. 익명의 쪽지대로 혼자 왔다. 어둠 속에서 녹슨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셔터가 반쯤 내려진 고물상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며 박철수 63세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민우를 보자 전혀 놀라지 않았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씁쓸하게 웃었다. 박철수가 말했다. 대표님 맞죠? 들어오세요. 고물상 안은 철제품과 폐지 덤미로 가득했다.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우가 낡은 의자에 앉자 삐걱 소리가 났다. 박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분 찾으시는 거 알아요. 매일 새벽에 여기 와서 고철 팔고 가죠. 15년도 넘게 그래왔어요. 민우가 물었다. 쪽지를 보낸 게 당신입니까? 박철수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주름진 얼굴에 연민이 스쳤다. 처음 봤을 때는 깨끗한 차림이었어요. 하지만 다리를 절뚝거렸죠.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계속 일했어요. 해가 갈수록 다리 상태가 더 나빠지더라고요. 박철수가 담배를 꺼냈다가 민우를 보고 다시 넣었다. 대표님 밀쳐낸 사람은 언젠가 되돌아와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스스로 떨어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요. 그분이 그런 사람 같았어요. 박철수의 말이 의미심장했다. 민우가 더 묻으려 하자 박철수가 일어섰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게 다예요. 이제 가보세요. 아, 한 가지만 더. 그분 다리 많이 안 좋아요. 병원 가셔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민우는 무겁게 일어섰다.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하지 않는 박철수가 답답했지만 더 물을 수 없었다. 밤 10시 40분 민우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쨍랑하는 소리가 들렸다. 철이 바닥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고개를 돌려보니 40M쯤 앞 도로 한가운데 리어카가 엎어져 있었다. 철 파이프와 고철들이 아스팔트 위에 흩어져 있었다. 민우가 뛰어갔다. 가까이 가자 리어카 손잡이에 묻은 피가 보였다. 선명한 붉은색. 아직 마르지 않은 피였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피자국이 인도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점점이 떨어진 핏방울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핏방울 옆에 불규칙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오른쪽 발자국은 질질 끌린 흔적이었다.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누르려다 멈췄다. 신고를 하면 수진의 신원이 또 드러날 것이다. 언론이 또다시 달려들 것이었다. 민우는 흩어진 고철을 하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무거운 철근을 들어 올릴 때마다 손바닥이 쓰라렸다. 캐시미어 코트가 녹에 더러워졌고 소매가 날카로운 철조각에 찢어졌다. 그래도 계속했다. 수진이 새벽마다 했을 일을 떠올리며 묵묵히 정리했다. 다친 다리로 이 무거운 걸 어떻게 옮겼을까? 20분쯤 지나자 대충 정리가 끝났다. 리어카를 일으켜 세우고 길가로 밀어놓았다. 손수건으로 피를 닦다가 리어카 바닥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다. 낡고 모서리가 해진 수첩. 겉표지에 희미하게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수첩을 열어보니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날짜별 고철 판매 기록이었다. 1kg에 1,200원, 2kg에 2,400원. 그런데
뒤쪽 페이지에서 민우의 손이 멈췄다. 지하 학원비 35만 원 송금 마이너스 2025.10. 승연이 생활비 50만 원 입금 마이너스 2025.10. 15. 지하 병원비 20만 원 감기 마이너스 2025.10. 22. 승연이 교재비 30만 원 마이너스 2025.11. 1.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오늘 다리가 많이 아팠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견딜 수 있다. 민우의 눈이 뜨거워졌다. 수진이 고철을 팔아번 돈으로 몰래 아이들을 도왔던 것이다. 15년 동안 한결같이 다친 다리를 이끌고 집에 도착하니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다. 거실 식탁의 지아, 승연, 은혜가 모두 앉아 있었다. 마치 민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승연이 민우의 찢어진 코트와 더러워진 손을 보며 놀랐다. 아빠, 무슨 일 있었어요? 민우는 주머니에서 수진의 수첩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천천히 설명했다. 리어카가 엎어져 있었던 것, 피 흔적, 그리고 수첩의 내용까지. 지아가 수첩을 집어들고 펼쳐봤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부분을 보자 눈물이 또 흘렀다. 엄마가 계속 우리를 위해. 승연이 지아에게서 수첩을 받아봤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기다가 갑자기 일어섰다. 승연이 말했다. 엄마 찾으러 가야 해요. 지금 당장. 은혜가 말렸다. 승연아, 밤이야. 위험해. 하지만 승연은 단호했다. 아까 피를 봤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다쳤을 수도 있어요. 다리도 불편하신데. 지아가 갑자기 소리쳤다. 나도 갈래. 나 학교 그만둘래. 엄마 찾으면 다시. 승연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가 놀라 승연을 봤다. 그런 말하지 마.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실지 생각해봐. 엄마는 우리가 잘 되길 바라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다친 다리로. 남매가 서로를 바라봤다. 지아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오빠. 나도 사실 무서웠어. 승연이 말했다. 나도 미안해. 너한테 소리쳐서. 은혜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도울게요. 수진 씨가 아이들의 친엄마니까요. 민우는 고마운 마음으로 아내를 봤다. 은혜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우가 결정을 내렸다. 내일 새벽 3시에 나가자. 수진이 새벽에 활동하니까. 자정이 가까워졌다.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진의 수첩을 다시 펼쳤다. 수첩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로 쓰인 문장을 발견했다. 미안해요. 사랑해요. 언젠가는 이해해 주길. 다리가 아파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민우는 수첩을 가슴에 품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다. 몇 시간 후면 수진을 찾으러 나설 것이다. 찾을 수 있을까? 찾는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어딘가에서 수진이 상처를 안고 있을 것이다. 다친 다리를 이끌고. 민우는 시계를 봤다. 새벽까지 3시간이 남았다. 부자만이 아닌 온 가족의 결심이 굳어졌다. 내일은 반드시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그것이 어떤 아픔을 가져오더라도. 다음 날 오전 10시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 민우는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봤다. 초겨울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있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다. 벽시계를 봤다. 10시 5분. 최유진 기자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다. 카페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울렸다. 40대 후반의 여성이 들어왔다. 최유진 기자였다. 단정한 네이비 재킷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뿔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다. 한 손에는 검은 가죽 가방, 다른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최유진이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렸다. 봉투가 꽤 두꺼워 보였다. 최유진이 따뜻한 카페라떼를 주문한 후 입을 열었다. 문자 보고 정말 놀랐어요. 대표님이 직접 연락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저도 오래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10년에 이수진 씨가 갑자기 사라진 것, 이혼 과정의 불투명함, 그리고 최근 영상까지. 최유진이 봉투의 끈을 풀었다. 안에서 여러 문서들이 나왔다. 회계자료, 이메일 출력물, 은행 거래 내역서, 녹취록, 사진까지. 테이블이 금세 서류로 가득 찼다. 민우의 눈이 점점 커졌다. 최유진이 설명을 시작했다. 제보자가 있었어요. 당시 한성물산 경리부에서 일했던 김선희 씨입니다. 15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다가 최근 제게 연락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다면서요. 첫 번째 문서를 집어들었다. 2010년 10월 자회계 자료였다.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었다. 여기 보세요. 45억 원의 비자금이 있었어요. 박정희 회장님이 몰래 조성해서 관리하던 돈이었죠. 정치자금과 뒷거래용이었는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계획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다음 문서를 보여줬다. 내부 보고서였다. 이 비자금이 발각되면 회사는 물론 박정희 회장님도 큰 타격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실형 5년 이상 예상됐죠.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책임을 져야 했어요. 민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손이 떨려서 받침 접시에 부딪혀 소리가 났다. 최유진이 이메일 출력물을 꺼냈다. 발신자는 박정희, 수신자는 회사 법무팀장 정한석. 날짜는 2010년 11월 20일이었다. 최유진이 낮은 목소리로 읽었다. 며느리가 회계 담당이었던 걸 이용하라. 횡령 혐의를 만들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라. 필요하면 증거도 조작하라. 게다가 교통사고로 다리까지 다쳤으니 동정표도 못 얻을 거다. 확실하게 처리하라.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이메일 주소가 분명했다. 최유진이 다음 자료를 꺼냈다. 녹취록이었다. 김선희 씨가 당시 회의실에 녹음기를 숨겨뒀었어요. 박정희 회장과 이수진 씨의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됐죠. 최유진이 휴대폰을 꺼내 이어폰을 건넸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15년 전의 목소리들이 들렸다. 먼저 박정희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내가 횡령한 걸로 하면 돼. 서류는 이미 준비됐어. 어차피 가족이니까 실형은 안 나올 거야. 기껏해야 집행유예. 그리고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선택해. 내가 책임지고 조용히 사라지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평생 범죄자의 자식으로 살든가. 지아와 승현이가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는 거 보고 싶어? 게다가 너 다리도 불편하잖아. 우리 집안 체면에 안 맞아.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울먹이는 소리였다. 아이들만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다 뒤집어 쓸게요. 대신 아이들은 지켜주세요. 정상적으로 키워주세요. 제 다리 때문에. 아이들이 불행해지면 안 돼요. 현명한 선택이야. 내일까지 이혼 서류와 각서에 도장 찍고 사라져. 영원히. 녹음이 끝났다. 민우는 이어폰을 빼고 고개를 숙였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온몸이 떨렸다. 분노와 슬픔,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최유진이 은행 거래 내역서를 펼쳤다.
15년치 기록이었다. 이수진 씨가 사라진 후 한 달 뒤부터 시작됐어요. 매달 익명으로 지아 씨와 승현 씨 계좌에 송금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35만 원, 때로는 50만 원, 특별한 날에는 200만 원까지. 민우가 내역서를 자세히 봤다.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 교재비 등 다양한 명목이었다. 날짜를 확인하니 패턴이 보였다. 매달 5일에서 10일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다. 최유진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신일 고물상의 고철 매입 장부였다. 박철수 사장님이 제공한 자료예요. 날짜를 보세요. 이수진 씨가 고철을 판매한 날짜와 송금 날짜가 정확히 일치해요. 새벽에 다친 다리를 이끌고 고철을 주워 모아서 판 돈을 그날 바로 아이들에게 보낸 거예요. 단 한 달도 빠지지 않고 15년 동안. 민우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다친 다리로 15년 동안. 얼마나 아팠을까. 최유진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했다. 신중한 표정이었다. 김선혜 씨 증언에 따르면 박정희 회장님 금고에 편지가 있을 거예요. 이수진 씨가 떠나면서 남긴 편지들을 트로피처럼 보관하고 있다고 했어요.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금고. 어제 열려다 말았던 바로 그 금고였다. 그 편지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거예요. 왜 떠났는지, 왜 혼자 고통을 감내했는지. 최유진이 서류들을 정리하며 일어섰다. 이 자료들은 모두 대표님이 갖고 계세요. 원본은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최유진이 떠난 후 민우는 한참 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바쁘게 지나갔다.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수진도 그랬겠지. 15년 동안 혼자서 비를 맞으며 다친 다리를 이끌고. 민우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이제 금고를 열어야 했다.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오후 1시 민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서재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봤다. 재혼 후 찍은 사진들이었다. 행복해 보였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다. 수진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수진과 찍었던 옛 사진들은 모두 치워져 있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버지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온화한 미소의 아버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박정희의 그런 모습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테니까. 민우는 액자를 조심스럽게 내렸다. 벽에 작은 금고가 박혀 있었다. 검은색 디지털 금고. 손가락이 떨렸지만 비밀번호를 눌렀다. 4-1-5. 아버지 기일이었다. 삑소리와 함께 초록색 불이 켜졌다. 철컥 소리를 내며 금고 문이 열렸다. 안을 들여다보니 서류 뭉치와 보석 상자, 그리고 크림색 봉투가 있었다. 크림색 봉투 위에는 수진에게서라는 이름이 검은 펜으로 적혀 있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무게가 꽤 나갔다. 편지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다. 봉투를 열자 편지들이 쏟아졌다. 모두 15장이었다. 한 해에 한 장씩. 첫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수진의 단정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2010년 12월 25일자였다. 크리스마스? 첫 줄을 읽는 순간 민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자에 주저앉았다. 내가 대신 무너지겠습니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다리가 불편해서 어차피 짐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 같아요. 편지는 계속됐다. 어머님이 어떤 협박을 했는지,
아이들을 학교에서 쫓아내겠다고 했다는 것,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했다는 것. 어머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떠나요. 하지만 아이들은 부탁해요. 지아가 울면 꼭 안아주세요. 승연이가 방황하면 손을 잡아주세요. 제 다리처럼 부서지지 않게 해주세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편지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계속 읽었다. 두 번째 편지를 펼쳤다. 2011년 봄이었다. 오늘 처음으로 리어카를 끌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계속 넘어졌어요. 고철을 주우면서 계속 울었어요. 손이 베이고 허리가 아팠지만 지아와 승연이 얼굴을 떠올리며 견뎠어요. 다리 통증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세 번째 편지. 2012년 여름. 지아가 피아노 학원에 다닌대요. 멀리서 지켜봤어요. 우리 딸이 피아노 치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제 손은 이제 굳은 살투성이지만 지아 손은 여전히 고왔어요. 다리를 절뚝거리며 서 있었지만 행복했어요. 네 번째 편지. 2013년 겨울. 승연이가 독감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병원비를 보내려고 오늘은 평소보다 더 많이 고철을 주었어요. 다리가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갔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편지. 2015년 봄. 지아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교복 입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학교 앞까지 갔다가 돌아왔어요. 다리 때문에 천천히 걸어야 해서 멀리서만 봤어요.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엄마라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요. 여섯 번째 편지. 2016년 여름. 승연이가 대학생이 됐어요. 등록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요즘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더 많은 곳을 돌고 있어요. 다리가 말을 안 들어도 참아요. 진통제를 먹으면 버틸 수 있어요. 일곱 번째 편지. 2018년 가을.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리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술비가 없어요. 그 돈이면 승연이 한 학기 등록금이에요. 전 괜찮아요. 절뚝거려도 걸을 수는 있으니까요. 여덟 번째부터 14번째 편지까지는 비슷한 내용이었다. 아이들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보며 고철을 팔아번 돈으로 조금씩 도와주는 이야기. 다리 통증이 심해지고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아파도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15번째 편지. 2025년 11월. 불과 며칠 전이었다. 이제 정말 지쳤어요.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손이 갈라지고 허리도 펴지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지아가 대학을 졸업하고 승연이가 대학원을 가는 것만 봐도 힘이 나니까요. 다리가 아파도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제가 떠난 게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킨 거였다는 걸 언젠가 알아주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다리가 불편한 저를 어머님은 늘 짐이라고 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짐이 아니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민우는 편지를 내려놓고 거실로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을 짚으며 걸었다. 거실에 도착하자 더는 견딜 수 없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민우가 울부짖었다. 미안해, 수진아. 정말 미안해. 다리가 아팠을 텐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열이 터져나왔다. 57세의 성공한 기업가가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가슴을 치며 울었다. 15년간 쌓인 죄책감이 폭포처럼 쏟아져 나왔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박정희였다. 검은색 밍크 코트를 입고 들어온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하이힐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날카롭게 울렸다. 박정희가 소리쳤다. 민우야, 지금 당장 이리 와. 박정희의 목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거실 유리창이 진동할 정도였다. 민우는 편지를 손에 든 채 천천히 일어섰다. 평소라면 움츠러들었을 그의 어깨가 오늘은 곧게 펴져 있었다. 어머니와 마주한 그의 눈빛은 5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단호했다. 박정희가 다가오며 소리쳤다. 최유진 기자를 만났다면서? 회사 내부 자료를 넘겼다고? 미쳤어? 민우의 목소리가 낮지만 분명하게 울렸다. 민우가 말했다. 엄마가 망가뜨린 건 회사가 아니에요. 박정희가 걸음을 멈추고 아들을 노려봤다. 박정희가 말했다. 뭐라고? 민우가 외쳤다. 엄마가 망가뜨린 건 가족이에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덜컹거렸다. 박정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77년 인생에서 아들이 이렇게 소리친 건 처음이었다. 민우가 편지를 들어보였다. 수진을 협박했죠. 죄 없는 사람에게 횡령 누명을 씌우고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서 입을 막았어요. 다리 다친 사람을 짐 취급하면서.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아와 승연이 들어왔다. 대학교에서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두 아이는 거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 멈춰섰다. 지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빠,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민우는 아이들을 보고 결심했다. 더는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다.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지아는 22살, 승현은 23살. 이제 진실을 들을 나이였다. 박정희가 막으려고 손을 들었지만 민우가 단호하게 막아섰다. 민우가 말했다. 아이들도 알 권리가 있어요. 민우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엄마가 쓴 거야. 15년 동안 매년 한 통씩. 민우가 읽기 시작했다. 내가 대신 무너지겠습니다. 그게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다리가 불편해서 어차피 짐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고 있었다. 승현은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다. 민우가 계속 읽었다. 엄마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킨 거야. 할머니의 협박으로부터, 세상의 손가락질로부터, 다친 다리를 이끌고 15년 동안.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를 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새벽마다 리어카를 끌 때 절뚝거리는 다리가 아팠다는 내용,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다는 내용,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내용. 지아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지아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가 다친 다리로 우리를 위해. 승현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민우가 계속 설명했다. 15년 동안 엄마는 고철을 팔아서 번 돈을 너희에게 보냈어. 매달 빠지지 않고 학원비, 병원비, 생활비까지. 멀리서나마 엄마 역할을 하려고 애썼어. 다리가 아파도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도 너희를 위해 참았어. 박정희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얼굴이 잿빛이 되었고 손이 덜덜 떨렸다.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7번째 편지를 높이 들었다. 2018년에 엄마는 병원에서 다리 재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 하지만 수술비 대신 승현이 등록금을 보냈어. 절뚝거려도 걸을 수는 있으니까라고 썼어. 승현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승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제가 등록금 걱정했던 거
엄마가 알았구나. 민우가 마지막 편지를 읽었다. 이제 지쳤어요.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해요. 지아가 벌떡 일어나 민우에게 달려왔다. 지아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만나러 가요. 승현도 일어섰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 근육이 떨리고 있었다. 승현이 물었다. 아빠,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있어. 다리 때문에 입원했어. 같이 가자. 그리고 박정희를 돌아봤다. 의자에 무너져 앉은 어머니가 처음으로 작고 초라해 보였다. 한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존재가 이제는 불쌍해 보였다. 저녁 6시 민우는 지아, 승현과 함께 서울성 모병원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으며 세 사람 모두 긴장했다. 417호실 앞에 섰다. 문 앞에서 민우가 잠시 멈췄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다. 15년 만의 만남이었으니까. 지아가 아버지의 팔을 잡으며 용기를 줬다. 지아가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우리가 있잖아요. 승현이 문을 천천히 열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저녁 노을이 창으로 들어와 방을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창가 침대에 수진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거칠어진 피부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다. 오른쪽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그 위로 하얀 시트가 덮여 있었다. 침대 옆에는 목발이 세워져 있었다. 수진이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이 점점 선명해지더니 민우와 아이들을 보자 놀란 표정이 되었다. 황급히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수진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왜? 민우가 다가가 수진을 눕혔다. 수진의 몸에서 열기가 느껴졌다. 열이 높은 상태였다.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뜨거운 손이었다. 한때 피아노를 치던 섬세한 손은 이제 굳은 살로 두꺼워져 있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우가 말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다리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수진이 힘없이 웃었다. 수진이 말했다. 울지 마세요.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지아가 침대 옆으로 다가왔다. 떨리는 손을 뻗어 엄마의 손을 잡았다. 지아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거친 손을 들어 지아의 뺨을 쓰다듬었다. 수진이 말했다. 우리 지아. 많이 컸구나. 엄마 피아노 잘 치지? 승현도 다가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수진이 승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이 말했다. 승현이도 대학원생이 됐다며? 자랑스러워. 승현이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 다리 수술, 제 등록금 때문에 못 받으신 거죠?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수진이 말했다. 아니야.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후회 없어.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끝이야.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내일 기자회견을 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지아와 승현이 엄마를 안았다. 세 사람이 끌어안고 울었다. 민우도 그들을 감싸 안았다. 창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쨍랑 쨍랑. 누군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는 소리였다. 네 사람 모두 동시에 창밖을 봤다. 병원 아래 길에서 허리 굽은 노인이 고철을 실은 리어카를 천천히 끌고 가고 있었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다. 수진이 중얼거렸다. 눈빛이 아득했다. 수진이 말했다. 저 소리,
15년 동안 민우가 수진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민우가 말했다. 이제 당신은 저런 소리 들을 일 없어요. 다시는 약속할게요. 다리 수술도 받고 제대로 치료받을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힘없이 하지만 안도하는 듯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표정이었다. 2025년 12월 초 오전 10시 한성물산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방송 카메라들이 단상을 향하고 있었다.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단상에 민우가 올라섰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하지 않았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민우의 뒤에는 지아와 승연이 서 있었다. 두 아이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아버지를 지지하는 마음이 분명했다. 민우가 심호흡을 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민우가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물산 대표 강민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15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고백하고 사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다. 녹음기와 카메라가 일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15년 전 제 비겁함이 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제 전처 이수진 씨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친 박정희의 비자금을 덮기 위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횡령 누명을 쓰고 아이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 때문에 평생 짐이 될 거라는 말까지 들으며요. 강당이 웅성거렸다. 기자들이 황급히 메모하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다. 최유진이 일어나 화면을 켰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들이 떴다. 은행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매달 빠짐없이 이어진 송금 기록이었다. 최유진이 설명했다. 이수진 씨는 15년 동안 새벽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고철을 주워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단 한 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신일 고물상의 장부가 떴다. 고철 판매 날짜와 송금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어머니가 버렸다고 생각한 사람은 사실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본 보호막이었습니다. 다친 다리로 15년간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다. 민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민우가 말했다. 저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 비겁함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닦지 않고 계속 말했다. 이수진 씨는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15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다리는 더 악화되었고 몸이 망가졌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했지만 아이들 학비를 위해 참았습니다. 지아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다.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지아가 말했다. 엄마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킨 거였어요. 다친 다리로 15년을. 하온도 앞으로 나왔다. 승연이 말했다. 엄마가 보낸 돈으로 저희는 학교를 다녔고 꿈을 키울 수 있었어요. 절뚝거리며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자들이 연신 셔터를 눌렀다.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때 강당 뒤쪽이 소란스러워졌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그들 사이로 박정희가 보였다. 수갑을 차고 있었다. 한때 위풍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은 이제 초라했다. 경찰이 영장을 보이며 말했다. 업무상 횡령 및 강요, 무고 혐의로 박정희 씨를 체포합니다. 박정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돌렸다. 박정희가 끌려나가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민우가 다시 단상에 섰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확고했다. 민우가 말했다. 오늘부로 저는 한성물산 대표직에서 사임합니다. 강당이 술렁거렸다. 제가 가진 회사 지분 전부를 매각하여 공익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재단 이름은 수진희망재단입니다. 민우가 준비한 서류를 들어보였다. 이 재단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 특히 장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위한 병원비와 교육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수진 씨가 평생 하고 싶어 했던 일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기자가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신가요? 민우가 대답했다. 이제 저는 한 집의 남편으로 두 아이의 아버지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의 다리 수술과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다. 이수진 씨의 현재 상태는? 지아가 대답했다. 엄마는 회복 중이에요. 15년 만에 짐을 내려놓으셨거든요. 다리 재수술도 곧 받으실 거예요. 승연이 덧붙였다. 저희 가족은 다시 시작할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강당에 박수 소리가 울렸다.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기자들도 직원들도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다. 눈물과 함께였다. 민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아와 승연도 함께 인사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빗발쳤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빛이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민우는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초겨울 햇살이 따뜻했다. 지아와 승연이 양옆에서 팔짱을 꼈다. 지아가 말했다. 아빠, 이제 엄마한테 가요. 병원으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뉴스 앵커가 말했다. 오늘 한성물산 강민우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론은 이수진 씨를 향한 동정과 지지로 바뀌었으며 수진희망재단 설립 소식에 기부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자 수진이 침대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으로 기자회견을 본 모양이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봤어요. 다 봤어요. 민우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민우가 말했다. 이제 끝이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리 수술도 받고 제대로 치료받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병실을 물들였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이제 함께 치유해 갈 수 있었다. 2025년 12월 말 저녁 7시 작은 전세 아파트의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다. 30평 남짓한 소박한 집이었지만 온기가 가득했다. 벽에는 16년 전 결혼 사진과 어제 찍은 새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두 사진 속 얼굴들은 나이는 들었지만 미소는 더 깊어져 있었다. 식탁 위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수진이 직접 만든 것이었다. 퇴원한 지 2주가 지났고 다리 재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했다. 민우는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고 지아는 나물을 무치고 있었다. 승연은 밥솥에서 갓 지은 밥을 푸고 있었다. 승연이 밝게 말했다. 밥 다 됐어요. 엄마, 이제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한 저녁 식사 풍경이었다. 수진이 오른쪽 다리의 깁스를 가볍게 두드렸다. 새 깁스였다. 수술 후 회복 중이었다.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 후에는 많이 좋아질 거래.
절뚝거리는 것도 줄어들 거래. 민우가 연고를 가져와 수진의 손에 발라줬다. 굳은 살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다. 손길이 부드러웠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1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통했다. 지아가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말했다. 엄마, 저 수진 희망재단에서 봉사활동하기로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할 거예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수진이 말했다. 정말? 우리 지아가? 지아가 대답했다. 네.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요. 특히 다리 불편하신 분들. 수진이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승연이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승연이 말했다. 저도 얘기할 게 있어요. 세 사람이 승연을 봤다. 승연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대학원 졸업하고 재단에서 일할 생각이에요. 사회복지학 전공이랑 딱 맞잖아요. 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우가 말했다. 정말? 회사는? 승연이 설명을 이었다. 승연이 말했다. 아빠가 만든 재단이잖아요. 전문 경영도 필요하고요. 엄마처럼 고통받는 사람들 돕고 싶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랑스러움과 감동이 섞인 눈물이었다. 수진이 말했다. 우리 아들 정말 듬직해졌구나. 가족들이 웃으며 식사를 계속했다. 평범한 대화들이 오갔다. 학교 얘기, 친구 얘기, 내일 계획 얘기.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대화였지만 그들에겐 기적 같은 시간이었다. 그때 창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쨍랑 쨍랑. 누군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는 소리였다. 네 사람 모두 동시에 숟가락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우가 말했다. 이젠 그 소리 나쁘지 않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이 말했다. 응, 살아있는 소리야. 누군가의 사랑이 담긴 소리. 지아가 창밖을 내다봤다. 중년 여성 한 분이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다. 지아가 말했다. 저분도 가족이 있겠죠? 우리 엄마처럼 누군가를 위해. 승연이 대답했다. 그럴 거예요. 그 소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니까요. 수진이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엔 아픔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평온함만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거실로 옮겼다. 작은 소파에 옹기종기 앉았다. 텔레비전에선 뉴스가 흘러나왔다. 뉴스 앵커가 말했다. 수진 희망재단 설립 한 달 만에 650여 명의 아이들과 가정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특히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으며 기부금도 예상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화면에 재단 사무실이 비쳤다.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벽에는 도움받은 가족들의 감사 편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그 중에는 다리가 불편한 아이가 수술받은 후 처음 걸었다는 사연도 있었다. 민우가 수진의 어깨를 감쌌다. 민우가 말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이야. 15년 동안 다친 다리로 혼자 지켰던 그 마음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어.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민우도 이제는 노동의 가치를 알았다. 재단 일을 직접 하면서 손에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다. 밤 9시가 되자 지아가 일어났다. 지아가 말했다. 저 공부하러 갈게요. 엄마, 약 챙겨드릴게요. 승연도 따라 일어났다. 승연이 말했다. 저도 논문 써야 해요. 엄마, 다리 아프시면 바로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간 후 민우와 수지는 거실에 남았다. 창밖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강이 멀리 보였고 다리 위를 지나는 차들의 불빛이 강물에 비쳤다. 수진이 물었다.
수진이 말했다. 후회되지 않아요? 회사도 그만두고 모든 걸 버리고. 민우가 고개를 저었다. 민우가 말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으니까. 당신 다리도 이제 나아지고 있고. 수진이 남편의 품에 기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봤다. 고요한 시간이 흘렀다. 10시가 되자 또 고철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더 가까웠다. 아파트 바로 아래를 지나가는 것 같았다. 민우가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봤다. 노인 한 분이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허리가 굽었지만 묵묵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수진도 목발을 짚고 나와 함께 봤다. 수진이 말했다. 내 모습 같네. 15년 전엔. 민우가 수진을 안았다. 민우가 말했다. 이제는 아니야.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다리도 치료받고 있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다.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지아가 방에서 나왔다. 승현도 나왔다. 네 사람이 베란다에 서서 밤거리를 내려다봤다. 리어카는 이미 멀리 가고 없었지만 희미한 쇠 부딪히는 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지아가 말했다. 저 소리 들으면 이제 엄마 생각날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돼요. 수진이 딸을 안았다. 수진이 말했다. 그럼 힘든 사람들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도와줘. 그게 엄마가 배운 거야. 승현이 덧붙였다. 승현이 말했다. 그게 진짜 가족이 하는 일이죠. 서로 지켜주는 거. 민우가 가족들을 바라봤다. 한 명 한 명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거실로 돌아와 네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내일 할 일, 연말, 가족 여행 계획, 수진의 재수술 일정까지. 평범한 가족의 평범한 대화였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모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수진이 목발을 짚고 침실로 향할 때 민우가 손을 내밀었다. 민우가 말했다. 같이 가요. 천천히.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수진이 말했다. 고마워요. 평생. 불이 꺼지고 집안이 어두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엔 빛이 가득했다. 창밖에선 여전히 도시가 숨쉬고 있었다. 어딘가에선 또 누군가가 리어카를 끌고 있겠지.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희망을 위해. 그 소리는 이제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삶의 증거였고 사랑의 표현이었으며 희망의 상징이었다. 쨍랑거리는 쇠소리처럼 삶은 때로 거칠고 날카롭지만 그 속엔 반짝이는 진실이 숨어 있었다. 삶은 녹슬어도 마음은 다시 반짝인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울리는 쇠소리가 가장 숭고한 사랑의 증명이 된다. 수진이 15년 동안 절뚝거리는 다리로 끌었던 리어카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끝없는 모성애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상처 입은 다리처럼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그 손이 지켜낸 것은 빛나는 가족의 미래였다.